여러 가지를 이렇게 딱 지역으로 싹 지어버리고 그냥 마시면 돼요. 그냥 마시면 몸이 원하는 게 있는데 내 생각으로 미리 다 판단 내려놓으면 생각이 짜맞추기가 돼가지고 이런 애절함에 이런 이야기를 펼쳐내야 되거든요. 자, 커피 내리시는 동안에 잠깐만 지난주에 했던 거 복습 잠깐만 해볼게요. 네. 자, 제가 예를 하나 들어드리겠습니다. 한글로 쓸게요. 안 오신 분들도 있어가지고 자, 이 커피에 대해서 해석해 보신 분. 자, 그레이드 1이 뭐라고 했습니까? 그레이드 1. 네? 결정도가 되게 적은 네, 맞습니다. 브라질 산토스 넘버 2. 이거는요? 이 커피 어떤 커피입니까? 브라질이라는 나라. 산토스는 한국 이름이었습니다. 산토스 하면서 나온 넘버 2면은 어떻게 분류한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레이드 1이나 넘버가 붙으면은 결정도를 보고 이제 그 분류를 한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범이라는 것은 품종입니다. 보통 이렇게 가장 기본적인 것이 국가명, 이제 이런 지역명, 그리고 분류명 이렇게 간다고 말씀드렸어요. 자, 이건 뭘까요? 세계 3대 커피 중에 이제 1번 커피입니다. 이거 어떤 커피일까요? 이제 넘버가 붙으면은 결정도로 분류를 한 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어떤 나라들은 자신의 커피를 굉장히 부각시키기 위해서 이런 거하고 상관없이 자기들 나름대로 이름을 붙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이거는 자메이카 커피고요. 자메이카 블루마운틴이라는 거 뭐냐면 자메이카라는 이 섬 안에 한가운데 블루산이라는 산이 있어요. 블루산에서 나온 넘버 1 등급의 커피라는 말이고요. 잠깐만. 자, 51페이지 보면 자메이카 블루마운틴의 등급 분류하는 방법이 나와 있죠. 우리가 알고 있는 자메이카 블루마운틴 넘버 1은 이거를 본다면은 결정도로 분류한 게 아니죠. 어떻게 분류했습니까? 네. 커피의 콩의 크기로 분류를 했어요. 자, 그런데 블루마운틴은 넘버 1이 있고 넘버 2가 있고 넘버 3가 있는데, 자, 블루마운틴이라는 이름은 무조건 해발 1100 이상에서 나온 커피를 블루마운틴이라고 합니다. 블루산에서 나왔는데 해발 1100 이상에서 나온 것을 무조건 블루마운틴이라 하고, 그 커피 중에서 스크리너로 채를 쳐가지고 가장 큰 콩을 넘버 1, 그 다음을 넘버 2, 마지막 것을 넘버 3, 좀 작은 콩을 넘버 3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같은 블루마운틴 산에서 나왔는데 해발 1100 이하에서 나온 커피를 뭐라고 합니까? 그렇죠. 하이마운틴이라고 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블루마운틴의 그 커피 등급에 대해서 넘버 1 보고 이거 결정도를 했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블루마운틴은 넘버 1이라고 붙는 것은 해발 1100 이상에서 나왔고 그래서 블루마운틴이고, 넘버 1이 붙는 것은 스크린 사이즈가 가장 큰 거다. 이렇게 따로 이건 외우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자메이카라는 나라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좀 해드리고 싶어요. 세계 3대 커피가 혹시 뭔지 아십니까? 자, 세계 3대 커피. 자, 우리 방금 예를 들어 드렸던 자메이카 블루마운틴 넘버 1이 있고요. 그리고 예멘 모카 마타리라는 커피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하와이안 코나 엑스트라 펜시. 자, 요게 세계 3대 커피입니다. 요게 세계 3대 커피니까 이거는 굉장히 고하이 퀄리티로 세계 3대 커피로 이렇게 옛날부터 낙점이 되어 있는 커피입니다.
그 중에서 오늘 블루마운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블루마운틴이라는 커피는 자메이카에서 나왔잖아요. 자메이카는 한때 그 영국의 식민지였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자메이카에서 나오는 커피가 너무너무 맛있고 너무 블루마운틴이라는 그 블루산에서 나오는 커피가 너무 맛있고 너무 좋아가지고 이제 세계의 거의 이제 아주 이 커피 중에서는 최고의 커피다라는 찬사를 받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비싸게 팔리겠죠. 비싸게 팔렸는데 이제 자메이카의 농부들이 자메이카 블루마운틴이라는 이름만 붙이면은 비싸게 팔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은 블루산에서 나오지도 않았는데 그냥 자메이카에서 나온 커피를 전부 다 블루마운틴이라는 이름을 갖다 붙여서 팔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분명히 블루마운틴이라고 해서 사 먹었는데 너무 맛이 없잖아. 근데 알고 있는 그 맛이 아니야. 그렇게 해서 이 자메이카의 이 농부들이 사기를 치는 바람에 자메이카의 커피 산업이 완전히 몰락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자메이카에서 커피 산업을 아예 포기를 했었어요. 포기를 했는데 어떤 나라가 자메이카 정부에 교문을 또 두드렸냐면 일본. 일본이라는 나라가 자메이카 정부에다가 이야기를 하는 거죠. 너희들 돈 없잖아. 우리가 돈 대줄게. 커피 블루마운틴 명성을 되찾고 싶지 않아? 우리가 돈 대줄 테니까 해봐.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이제 자메이카 블루마운틴 등급대로 이렇게 해서 이제 이 자메이카 블루마운틴에 있는 블루마운틴이라는 명성을 회복을 했습니다. 회복을 했는데 재밌게 이 자메이카라는 나라는 다른 모든 남미나 그 라틴 아메리카나 아프리카나 이런 나라들은 그 나라에서 이제 하면은 그 농장에서 나와가지고 농장의 이름을 붙이든지 지역의 이름을 붙이든지 해가지고 이제 다 수출이 되잖아요. 근데 이 자메이카 같은 경우는 지금 국영 기업으로 거의 하다가 보니까 자메이카라는 나라의 자블론이라는 블루마운틴 브랜드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가에서 아니면은 이 큰 업체에서 이렇게 관리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블루마운틴 해발 1100 이상에서 나온 모든 농장, 블루산에 있는 모든 농장이 있는데 해발 1100 이상에서 나온 커피들을 전부 다 모읍니다. 전부 다 모아서 이 해안가에 가면은 이제 마비스 뱅크 혹은 웰랭포드 뱅크라는 은행이 있어요. 말하자면은 생두은행입니다. 거기가 그 생두은행 이제 뱅크라는 이름을 붙였는데 그게 은행의 개념보다는 공장의 개념이에요. 공장의 개념인데 이제 블루마운틴이라고 불리는 해발 1100 이상에서 나오는 것을 모두 다가 그 한 공장에 다 집어넣은 어떤 이 농장에서 나왔든지 간에 전부 다 거기 집어넣어서 거기서 이제 채를 쳐가지고 넘버 1, 넘버 2, 넘버 3 이렇게 해가지고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자메이카 블루마운틴 커피를 보면은 마비스 뱅크에서 나왔는지 웰랭포드에서 뱅크에서 나오는지 이런 출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 커피를 보시면은 요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되겠다. 이제 이런 이제 생각이 들어서 오늘 자메이카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고, 그리고 참 안타깝게도 한 해에도 이 자메이카 블루마운틴이 많이 나오죠, 그죠? 어느 정도는 나오겠죠, 농사를 지으니까. 네, 그런데 이 일본에서 투자를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거의 90%를 일본에서 다 가져가고 나머지 90%인지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고 하여튼 거의 과반수 이상을 일본에서 다 가져가고 싼 값에 가져가 버리고 나머지 남은 것들을 가지고 미국, 영국, 우리나라 이렇게 갈라서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그 블루 마운틴으로 인스턴트 커피까지 만들어서 판매를 할 정도로 그렇게 이제 혜택을 누리고 있는 나라가 일본이고, 참 이 일본의 이 자본력이라는 거 참 무시 못하겠다. 이 자메이카를 보면서 참 잘 볶아도 정말 잘 볶아야 되고 선택을 잘해야 되지만은 이제 후숙성이라는 과정을 거칩니다. 거기에 때에 따라서 3일, 일주일, 10일, 이 후숙성을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후숙성 과정을 아예 생략을 해버렸죠. 네, 바로 이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자메이카 커피 중에서도 이제 남아온 커피, 특별히 여기는 은행을 통해 가지고 이걸 아주 엄격한 관리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역사상 한 번도 전 세계의 커피의 왕자 자리인 킹을 한 번도 놓친 적이 없는
이제 이 커피입니다. 다른 거는 약간 기능성이거나 뭐 원숭이 똥이거나 그래서 전부 약간 기능성이라고 보면 되고요. 그거는 이제 명실상부한 전 세계가 알아주는 최고의 킹이다. 그 이외로 호거 커피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이제 이 돌발성이 많이 없습니다. 굉장히 하나의 호수와도 같은 그러면서 물 위에서 피어나는 안개처럼 이런 숙성 상태에 따라 맛을 내거든요. 다리, 하와이안 코나, 엑스트라 펜시 이렇게 세 가지 있다 말씀드렸어요. 자, 자메이카 블루마운틴 넘버는 그렇고, 자 예멘 같은 경우는요. 예멘 모카 마타리라는 말은 모카가 예멘의 항구 이름입니다. 커피가 처음에 예멘에서 재배가 됐잖아요. 그래서 예멘에서 전 세계로 수출이 됐어요. 그랬는데 예멘의 모카 항구라는 항구를 통해서 수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커피란 이름이 만들어지기 전에는 예멘의 모카 항구를 통해서 나왔기 때문에 커피를 모카라고 불렀습니다. 지금 혹시 제가 제빵 배우신 분 계세요? 제가 제빵 안 계십니까? 제가 제빵에 가면은 이제 모카빵, 뭐 모카 음식 이제 이런 것, 모카 시럽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커피가 들어가는 거예요. 커피가 들어가는 그 빵의 이름에 있어서 모카라는 말이 들어가면은 그거는 다 커피가 들어가 있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이게 지금 예멘의 그 모카 항구를 통해서 나온 거기에 유래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커피에 있어서 모카라는 표현을 쓰면 혹시 어떤 건지 아십니까? 커피한테서 모카라는 뜻이 들어가면은 초콜릿 맛이 난다라는 뜻입니다. 네, 그래서 예멘의 커피가 초콜릿 맛이 나요. 예멘이나 혹은 그 과테말라 이런 커피들이 초콜릿 맛이 나는데 그 초콜릿을 모카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됩니다. 자, 어쨌거나 예멘 모카 마타리라는 이 커피는 예멘이라는 나라의 출신이고요. 모카 항구를 통해서 나왔고 마타리는 지역명입니다. 그래서 예멘의 마타리 지역에서 나온 모카 커피 이것이 아주 세계 3대 커피 중에 하나고 예멘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면은 예멘은 우리가 지난번에 커피 세계사 할 때 이제 그 모든 그 라틴 아메리카나 아프리카나 이런 나라들이 커피를 막 이제 국영 사업으로 해가지고 이제 자기들이 이제 이 커피로 인기를 취하려고 많은 노력을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예멘은 그렇지가 않아요. 예멘은 조금 불안정하고 커피 협회라는 것도 없어요. 이 예멘이라는 나라에 없고 굉장히 그 예멘에서 나온 커피들은 대체적으로 모두 내추럴, 굉장히 이 소규모로 작업하는 그런 작업들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얘네들은 등급 분류 방법도 없어요. 그냥 예멘 모카 마타리. 예멘 마타리에서 나온 커피라는 뜻입니다. 분류 방법도 없는데 꼭 분류 방법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면은 결정도로 분류를 하겠죠. 커피를 수출해야 되는데 돌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데 섞여 있으면 안 되니까 최소한 그런 것만 이제 이렇게 속아내고 그렇게 해서 판매를 하기 때문에 예멘의 그 결정도 예멘의 그 분류 방법은 결정도다 그냥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는데 예멘 커피의 등급은 뭐 넘버원 이런 게 전혀 없습니다. 예,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와이안 코나 엑스트라 펜시라는 이제 커피가 있습니다. 이 세 개가 세계 3대 커피라고 말씀드렸죠. 자, 하와이안 코나 엑스트라 펜시를 해석하시기 힘들죠, 그죠? 뭔지 모르겠죠. 자, 일단 하와이안은 알겠는데 하와이안은 하와이니까 코나는 혹시 뭔지 아십니까? 차이로 자, 이거랑 비슷합니다. 이거랑 비슷합니다. 하와이의 가장 큰 섬, 빅 아일랜드에 가면은 코나라는 산이 있어요. 그래서 코나, 근데 엑스트라 펜시의 코나 산에서 나온 아주 좋은 등급을 엑스트라 펜시, 이게 넘버원 개념으로 보시면 돼요. 넘버원 개념으로 보시면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자메이카도 자기 나름대로의 방법, 블루 마운틴 해발 1100 이상에서 나온 그 스크린 사이즈 넘버 뭐 19 이상의 커피를 넘버원이라 하는 것처럼 하와이 커피도 하와이의
코나산에서 나온 자, 이 엑스트라 펜시는 뭐냐면은 먼저 커피를 스크린 사이즈로 분류를 합니다. 크기대로 분류를 다 해요. 분류를 스크린 사이즈 19 이상 되면은 엑스트라가 붙고요. 19 이상 해가지고 19 이상 한 데서 거기서 결정도를 다시 빼냅니다. 그래서 19 이상에다가 결정도가 적은 것을 엑스트라 펜시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요 나라 이 세 가지 나라는 이제 일반적인 나라보다 등급 분류 방법이 조금 다르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교과서에 지금 68페이지에 지금 그 하와이 코나 등급 분류 방법이 있으니까 그거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론은 완전히 끝났거든요. 그 단계까지만 먼저 했잖아요. 하고 기다리죠. 언제까지 기다리십니까? 좋은 향이 날 때까지 기다렸죠. 자, 그 상태를 커피에 있어서는 뜸을 들인다는 표현을 써요. 사실은 뜸이라는 표현은 좀 안 맞잖아요. 원래 뜸이라는 것은 우리 밥 다 하고 이제 다 하고 나서 이제 좀 나머지 맛을 조금 더 만들어내기 위해서 뜸을 들이는 표현을 쓰는데 사실 커피에 있어서는 커피는 다 만들어지기 전에 이제 만들려고 시작하는데 뜸이라는 표현을 써요. 그런데 원래는 뜸이라는 표현이 맞지를 않지만은 워낙에 뜸이라는 표현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그냥 편의적으로 뜸이라고 표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뜸이라는 거는 커피 브루잉에 있어서의 뜸은 뭐냐면은 본격적으로 커피 브루잉을 하기 위한 앞에 단계, 전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일반적으로 그 뜸을 이제 그 뜸을 기본적으로 말을 해주면은 이제 약한 아주 가는 물줄기로 전부 다 커피에게 물을 줘가지고 커피의 맛이 나올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것을 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커피를 잘 추출하시려면은 뜸을 잘 들이셔야 돼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모든 커피에 물이 골고루 다 들어가서 전체적으로 용출이 한꺼번에 일어날 수 있도록 용해와 용출이 한꺼번에 일어날 수 있도록 해주는 그 상태가 뜸의 상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뜸은 일반적으로는 프레임 퓨전, 추출 전에 요가시킨다, 혹은 커피 스티밍. 그러니까 뜸이라는 것은 물을 갖다 붓는 게 아닙니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본다면은 커피 스티밍, 커피에 김을 쐬준다. 그러니까 커피의 성분이 나올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단계. 그 단계가 뜸. 그래서 일반적으로 뜸이라는 표현보다는 커피 추출에 있어서의 이 뜸의 단계는 적신 혹은 분립의 의미로 생각을 하시면 돼요. 뜸이라고 말을 하더라도 커피 성분을 녹인다, 커피의 물을 적신다 이런 의미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바싹 말라있는 그 그라운드 커피에 본격적인 추출을 하기 전에 이제 예비 작업을 하는 예비 추출을 뜸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커피 맛에 있어서 뜸이라는 것은 정말로 무시할 수 없습니다. 뜸을 들이지 않고 물을 계속 갖다 붓게 되면은 커피의 성분들이 나올 시간이 없이, 자, 커피 그 허니콤 구조의 구멍 속에 물을 살짝 얹어서 뜸을 들이잖아요. 뜸을 들이면은 일정 시간이 지나서 물이 그 침투를 해서 커피 벽에 있는 그 세포벽에 붙어 있는 커피의 맛성분, 모형 성분을 녹여서 끄집어내고 그것이 내려와야지 맛있는 커피가 되는데, 뜸을 무시하고 그대로 그냥 물을 계속 붓게 되면은 그 고형 성분이 나올 수 있는 조건이 안 돼요. 물을 계속 부어버리니까 나오지 못하고 그냥 커피 씻은 물만 나오게 되는 것이 그 뜸을 무시하게 되면은 일어나는 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커피 맛에 있어서 뜸이라는 것은 커피의 맛을 획득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타이밍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뜸은 이제 두 가지 관점에서 볼 수 있는데, 일단 눈으로 뜸을 확인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리고 코로 뜸을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눈으로 보이는 건데, 커피 가루가 골고루 적셔지고 그리고 살짝 빵처럼 부풀어 오르는 그 상태가 부풀어 오르고 아래로 한두 방울 똑똑 떨어지는 그 상태가 최적의
뜸을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물을 우리 처음에 커피 추출해서 했을 때 어땠습니까? 물을 보니까 주르르 흘러내리는 경우가 많았죠. 물량이 굉장히 많았다는 것이고 그 물은 커피의 고용 성분이 나온 물이 아니라 커피 그냥 씻어서 내려간 물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눈으로 봤을 때는 그렇고요. 자, 코로 느꼈을 때의 그 뜸의 상태는 이 처음에 물이 들어가면은 물이 커피 안으로 스며들기 전에 약간 촉촉한 느낌이 나요. 자, 그것을 젖은 향, 웻 아로마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그 충분히 확산이 되어서 빵처럼 부풀어 오르면서 물이 아래로 빠지면은 살짝 이 커피 겉면이 살짝 마른 듯한 느낌이 나죠, 그죠? 그것을 거기서 나는 향은 크러스트 향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커피를 내릴 때 젖은 향까지 단계에서 커피를 내릴 것인지, 크러스트까지 단계에서 커피를 내릴 것인지를 이제 커피 상태를 보면서 체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뜸의 목적은 본격적으로 커피를 추출하기에 앞서서 전체적으로 이제 준비시키는 거예요. 자, 이제 물 들어가니까 여기 나올 준비해 하는 그 준비 단계를 이제 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 커피 입자가 물을 흡수해서 그 커피의 그 고용 성분이 나올 수 있는 단계, 그것을 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커피에 함유되어 있는, 커피는 계속 이산화탄소를 뿜어낸다고 말씀드렸고요. 이 이산화탄소가 어느 정도 숙성이 되면은 이 뿜어내던 이산화탄소가 도로 커피 속으로 들어가서 맛과 향의 성분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 맛과 향의 성분으로 잘 바꾸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뜸을 잘 들이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만일 뜸을 과정을 생략을 해버린다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냥 커피 씻은 물만 나오게 되겠죠. 자, 뜸 풀린 방법은 이제 우리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 바깥에서부터 안으로 들어가서 이제 그 했는데 이해를 우리는 그 일반적으로 커피를 여러분이 배우시면은 가운데서부터 커피가 많은 가운데서부터 시작해서 바깥으로 나갔다가 다시 안으로 들어오는 그 방법을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제가 그 방법으로 교육을 많이 해봤어요. 하니까 어떤 나쁜 점이 있냐면은 가운데서부터 물을 시작해서 바깥으로 이렇게 나오면은 바깥에 그 커피 이 드리퍼 이 여과기 쪽에 있는 이 커피들은 사실은 위에서 보면은 커피가 많아 보이지만 옆에서 보면은 여과기 쪽에는 커피가 없습니다. 없는데 눈으로 보면은 많아 보이니까 실수를 하는 게 끝까지 자꾸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커피의 독이 끝에 있는 독이 무너지는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그러면서 커피 추출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 해보셨죠, 그죠? 하다 보면은 물을 조금만 물의 이래 강도가 굵다든지 세다든지 하면은 옆으로 좀 흘러나가 버리죠. 그래서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은 우리 그 대표님 하시는 거 봤죠? 네, 한 70% 정도, 혹은 80% 정도의 선에서 시작을 해서 안으로 들어갔다가 다시 바깥으로 나오는 방법. 안으로 가장자리에서부터 뜸을 들이기 시작을 하면은 물을 가장자리가 먼저 흡수를 하겠죠. 그렇게 되면은 가쪽으로 독을 만들어줘서 옆으로 빠지는 일이 그 리브선을 리브선을 타고 물이 빠지는 일이 없기 때문에 훨씬 더 용이한 추출을 할 수가 있는데 이런 경우는 연습을 조금 해주시면 좋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소용돌이법이라고 해서 가운데서부터 시작해서 바깥으로 하기도 하지만은 우리는 이제 그 웨어법이라는 이름, 다른 데서는 이런 방법이 없어요. 여기서만 하고 있거든요. 웨어법이라는 이름으로 tum을 만들어서 커피를 추출하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줄기는 가늘고 촘촘하고 흔들 때는 무엇보다 직각으로 주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직각으로 주지 않으면 물이 흩어지기 때문에 직각으로 주면서 가늘고 촘촘하게 가장자리 시작해서 안으로 들어갔다가 다시 나오는 방법으로 생각을 하시면 돼요. 다시 안 나오면 됩니다. 이거 흔들 때는 가장자리에서 시작해서 안으로 들어가면서 끝납니다. 그리고 추출할 때, 1차 2차 할 때는 그렇게 하시고요. 그렇게 하시고 불린 물의 주입량은 이제 넘치지 않게 혹은 물이 이제 커피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물을 주시면 안 되고 느낌은 어떤 느낌이냐면은 커피에다가 물을 붓는 것이 아니라 커피에다가 물을 얹어준다라는 생각으로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자, 이거는 이제 늘 보여드리는 겁니다. 보여드리는 뜸을 하는 이 물의 양은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은 이
이 공간 안에 물이 찰랑찰랑 있을 정도로 물을 이제 적셔준다라는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작은 공간 안에 커피 가루는 굉장히 가볍고 그럼 물은 굉장히 무겁잖아요. 그런데 물을 많이 넣어버리면은 이 작은 공간을 넘어서 버리겠죠. 그렇게 되면 밑으로 빨리 빠져버릴 테니까 이 작은 공간에 물을 찰랑찰랑하게 이제 얹어준다 이런 생각으로 이제 뜸을 들이시면 되겠습니다. 자, 뜸을 불릴 시에는 이제 한 곳에 계속 하다가 이제 가끔 보면은 이제 뜸 들이세요 이렇게 하면은 이제 시작을 합니다. 하다가 보니까 옆에 안 들여지는 경우가 있으면 가운데 하다가 일로 옆으로 막 가고 이제 이런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시작해서 이제 아주 일괄적으로 이렇게 이제 그 규칙과 질서가 있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물의 흐름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직각으로 가늘고 촘촘하게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끝에 리브선까지 가시면 안 된다는 사실. 왜 안 됩니까? 리브선까지 가면 안 되는 이유. 자, 커피는 확산을 하는 물이 들어가고 나면 커피가 확산을 하는 효과가 있죠. 그래서 굳이 70% 80% 선에서 물을 주는 이유는 7, 80% 선에서 물을 줘도 물의 확산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 물은 나머지 그 가장자리 부분도 충분히 침투를 할 수 있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가장자리 끝에서부터 시작을 하게 되면은 물 확산이 이 옆으로 그 리브 벽을 가기 때문에 밑으로 흘러내려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70%선 혹은 80%선에서 가장자리에 시작해서 안으로 들어가는 방법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한번 뜸을 이제 드리는 상태를 이제 한번 그림과 함께 설명 들으시고 그리고 뜸을 드리고 바로 추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뜸에 많은 조금 그 어떤 이 신경을 쓰셔서 한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드리퍼가 이렇게 보면은 중심이 깊어요, 그죠? 여기서부터 딱 보게 되면 요쪽은 별로 안 깊죠. 요쪽도 별로 안 깊어요. 양쪽 날개 쪽은 별로 깊지를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물을 주면 그냥 할 때는 잘하도 커피가 들어가면 희한하게 여기까지 나가버리거든요. 그래서 커피는 확산을 하잖아요. 확산력을 조금 도와준다라는 느낌을 가지면서 확산력을 활용을 잘 해야 됩니다. 여기에다가 준자로 물을 이렇게 이 부분을 주게 되면은 여기가 수심이 얕기 때문에 정말 살살 주지 않으면 이 부분이 붕괴가 되버립니다. 수심이 얕아. 근데 이 부분은 그죠? 깊잖아요. 수심이 아주 깊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시작할 때 웨어급이라는 게 이 부분에서 이제 이 코일링을 이제 할 수 있도록 이 부분에서 시작했다가 꼭지점 찍고 또 왔다가 스프링처럼 줄였다가 펼쳤다가 이 부분에서 이 부분까지 부분에서 이 부분까지 이렇게 코일링을 하는데 이 나머지 부분은 저절로 확산되는 거예요. 커피가 가스 활동을 하기 때문에 저절로 이 부분은 다 확산이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주전자 물이 거기까지 구태여 가시를 마시라고. 그렇게 이제 개념을 조금 이제 정리해 주시면 커피가 아주 다른 커피가 나옵니다. 오늘은 이제 주제가 지금 뜸이잖아요. 뜸을 다른 말로 뭐라고요? 불림. 역적으로 이제 이해를 하시면 좋은데 사실은 불림이라는 표현보다는 뜸이라는 표현이 굉장히 가깝습니다. 왜냐하면 불림 그냥 여기다가 커피를 가득히 채워가지고 바로 쫙 물을 다 이렇게 줘버리면은 모든 과정을 생략하고 물을 흘려서 이렇게 받아버리면은 이게 사실은 굉장한 어떤 뜸을 들이는 것과는 굉장히 어떤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밥을 하잖아요. 밥을 하게 되면 밥은 일단 다 했어. 그럼 물을 뿌리면 물은 일단 다 뿌렸어. 그죠? 밥을 다 했어. 그럼 물도 다 뿌렸어, 여기 다 했다는 측면에서 동일한데 이 나머지가 중요해요. 뜸을 어떻게 들이느냐에 따라서 밥맛이 확 다르죠? 네. 사실 뜸이라고 말하는 거에는 맛이 확 다릅니다. 뜸에서 자지우지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죠? 근데 여기에 준자로 뜨거운 물을 다 적셨어요. 다 적시고 이제 스며들게 했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약간의 우리가 향을 이렇게 맡으면서 요 뜸의 요 시간이 주어지잖아요. 그죠?
요때 요 뜸에서 엄청난 맛이 만들어집니다. 그죠? 우리가 밥을 할 때 딱 다 끓고 나면 뜸을 좀 더 들여야 된다. 옛날에는 뭐 이래가지고 뜸 들이는 시간이 있었잖아요. 요것도 물을 다 줬으면 밥 다 한 거랑 같은 거야. 그런데 고기 조금 놔놓고 여기 보송보송하게 뜸을 좀 들이는 거예요. 이 개념은 거의 비슷한 거예요. 뜸이라는 말이 어쩌면 훨씬 이게 가까운 거예요. 그러면서 뜸을 통해서 뭘 한다고요? 맛을 만들어낸다. 뽀송뽀송하게. 자, 그래서 이제 아까 웻 상태에서 젖은 상태에서 뜸 들이지 않고 그냥 바로 내려버리면은 어떻게 돼? 물을 이미지를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커피 아까 우리가 옐로우한 커피가 가지고 있으면 얘가 나갈락하면 우리 왜 어디 샤워 커튼 같은 거 있잖아요. 에어컨이나 이런 거 이렇게 샤워 커튼식으로 물이 빠르게 이렇게 지나가면은 성분이 나가더라도 살짝 스쳐서 그냥 스친 성분만 계속 가져가가지고 결국에는 그 속에 있는 게 다 나온다 할지라도 이게 살살 이 뜸을 들여서 다루어서 이렇게 정말 점검같이 올성분을 추출한 거하고 계속 씻어내면서 이렇게 한 그릇 나온 거하고는 개념이 좀 많이 달라요. 그래서 요거를 약간 이미지로 조금 상상을 좀 하시면 좋겠다. 그리고 적셔지면서 뜸 들이고 있으면 젖은 상태에서 나오는 거와 이거 점점 말라 들어가잖아요, 그죠? 마른 상태에서 나오는 거와 젖은 상태에서 나오는 거는 이 묵직하고, 그죠? 말라져 있는 상태에서 나오는 거는 이 크러스트 하면서 향도 이래 마른 맛과 마른 향이 형성되고요. 그래서 젖은 상태에서 내리면은 아주 묵직하면서 젖은 맛과 젖은 향 이런 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사이에서 내리면서 합의를 좀 해야 돼요. 어느 쪽에 좀 중심을 둬서 내가 물내림을 좀 유질러 내리든지 무조건 천천히 내린다고 능사는 아니죠, 그죠? 네. 시간이라든지 커피의 상태와 이런 거를 잘 봐서 물내림을 잘 조절하면서 이렇게 이 커피를 완성해 가야 되는 거거든요. 지금 개념을 좀 잡으셔야 되는 거는 물을 어느 정도 상황 속에서 이제 물을 줘야 되는가. 요 꼭지점에서 요 꼭지점을 스스로 딱 만들어서 요 안에서 스윙을 해야 되는데 스윙도 어떤 분들은 0.1초 만에 스윙을 다 하는 분들이 있고 그러는데 그러면 안 되고요. 안정적으로 물을 많이 주면 이 안에서 물이 내려가면서 이 안에서 소용돌이가 일어나면서 여기 차분하게 적셔지면서 내려가야 되는데 물을 많이 주거나 무겁게 주거나 하면 이 안에서 파손이 돼요. 이게 깊지가 않아서 막 파손이 일어나거든요. 그러면서 물살이 막 만들어지지 않게 아주 부드럽게 내려가면서 이게 수직작용만 하는 게 아니라 확산작용을 하잖아요. 좌우로. 이 좌우로 확산작용을 하면서 물이 스며들 수 있도록 도와주면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렇게 물의 무게로 이렇게 점점 질서 있게 밀고 내려갈 수 있도록 이런 거를 약간 이미지를 좀 가지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요걸 다 보태면 자 우리가 먹는 일반적인 하나예요. 왜 우리가 1차가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는지 그럼 1차를 이렇게 한번 해보면서 그렇게 한번 성분을 한번 볼게요. 자, 어우야 조금만 더 할게요. 이 종이가 너무 커가지고 조금 그렇긴 하네. 네, 이제 없어가지고 항상 이렇게 좀 해야겠어요. 자, 봅니다. 직선으로 가늘게 들어가는 거 보이시죠? 안으로 쭉 들어갑니다. 그리고 안쪽으로는 커피가 많기 때문에 조금 물을 더 주셔야 돼요. 자세히 관찰해 보세요. 이렇게도 보고 저렇게도 보고 이렇게. 커피가 강처럼 이렇게 아래로 한두 방울 떨어지죠. 그러면 굉장히 이렇게 잘하고 있고 이쪽을 보시면 크러스트 이제
젖은 향이 조금 지나서 이제 마른 향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향을 맡아보면 지금과 1초, 2초, 3초, 4초, 5초, 시초마다 이게 맛이, 향이 굉장히 묵직한 게 달라요. 계속 말라 들어가고 있는데, 그러면은 이제 마른 향, 크러스트 향이 굉장히 만들어져요. 요 타이밍에 내가 어떻게 경쾌한 맛을 해야 되나, 좀 묵직하게 좀 해야 되나, 이런 거를 잘 판단을 하셔야 돼요. 자. 자, 이렇게 했을 때, 그 다음에 1차 추출은 중심에서 하는 거예요. 자. 근데 커피가 많으니까 조금 기다려주세요. 네. 자. 기다려주셨다가 자. 이렇게 올라오면은 이제 2차 드립을 합니다. 뜨거운 물이 들어가면 얘가 확산력을 가지거든요. 굉장히 빠르게 많이 확산하기 때문에 그거를 충분히 염두에 두고 물이 뚫고 내려가는 그 중력의 작용에 대해서 우리가 이미지를 좀 가질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서 물이 뚫고 중심을 타고 내려가면서 어떻게 돼요? 좌우로 확산을 하죠. 그죠? 그러니까 그 개념을 이해하면은 이게 돼요. 물만 왜 중심에만 두지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 확산력을 충분히 이용을 하는 거예요. 그죠? 예. 물을 가운데만 두는 것 같은데 많이 퍼져 나갔잖아요. 예. 중앙에 퍼져 나가고 중심 부분이라든지 이런 거에 전체적인 이 개념을 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위에 수면 위에서 준자의 움직임만 보면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 그러니까 요 정도 나가고 나머지는 나가지 마시고 예, 다시 돌아와야 돼요. 나머지는 어떻게 해요? 굳이 물 줄기가 갈 이유가 없어요. 거기는. 자, 2차를 들어가야 되는데 2차 들어가야 되는데 시점이라는 게 있거든요. 시점. 2차 들어가야 되는 시점을 놓치면 어떻게 될까요? 가스 성분이 다 빠지고 나면은 하면은 얘들이 전체적으로 툭 내려앉아 버려가지고 들어가면 이게 막혀가지고 추출이 안 돼요. 그러니까 부력을 유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물이 딱딱딱딱 끊어지게 되면은 부력이 탁 떨어질 우려가 있어요. 그래서 그때가 시점이 이제 2차를 들어갈 수 있는 시점이에요. 자, 예, 중심에 있으면 부력이 물이 빨리 차고 올라요. 이건 아까 그 부력하고는 좀 다른 거예요. 미분이 중심으로 쏠려서 미분이 이제 밑으로 많이 내려갔다라는 걸 의미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 요 정도 하고, 주임자 물 조금만, 하나만 더 갖다 주세요. 자, 굳이 이제 약간의 정석 개념으로 이렇게 합니다. 자, 그럼 물이 또 똑똑 끊어졌죠? 똑똑 끊어졌죠, 그죠? 네, 그때는 이제는 물이 금방 차올라요. 이제 물 조금만 줘도 금방 차오르죠. 밑에 이제 미분들이 밑으로 이제 많이 쏠려서 밑에 중심부를 많이 막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굵은 거는 위로 올라오고 우리 흔들면 다 그렇잖아요. 뭐든지 가루 종류가. 가늘은 종류는 이제 밑에 내려가고 더 가늘으면 더 밑에 내려가고 그러면서 종이 빠져나가는 층을 다 코팅을 해요. 박아버려요. 그래서 그 전에 이 커피의 추출을 끝내줘야 돼요. 그래서 추출법이 이제 이제 되면은 굉장히 많은 법들이 있어요. 자. 자, 이제 뒤로 갈수록 이제 더 이제 빠르게. 색깔이 다 떨리네. 그럼 뒤에 이 시점에 와서는 물을 그냥 굳이 네네, 굳이 그렇게 이렇게 예, 그냥 물만 채워주면 되는 거예요. 전체 물량만 맞춰준다라는 느낌이거든요. 일반적으로는 1차, 2차, 3차까지를 대체적으로 사용을 하고 4차는 잘 사용하진 않습니다만은
이거는 이제 이렇게 이제 한번 보여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거를 한번 이 상태를 다 느껴보세요. 들고 쭉 한번 하고. 네, 이것도 2차. 확실히 얘는 많이 빠졌다 향이. 이거 어느 정도 감지가 되죠? 속에 있는 게 어느 정도 빠졌는가? 1차.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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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깊이 한번 향을 맡아보세요. 깊이 쭉 당겨보세요. 코로 배꼽에서 쭉 당기듯이 담배 향. 쭉. 이게 4차가. 자, 요거 보죠. 이게 4차가 아니죠? 차이가 많이 나죠? 그새 날라갔네. 예, 예. 차이가 향으로 대부분 다, 커피는 향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향으로 대부분 체크가 다 가능해요.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보여드린다고 그랬지만은 내루는 속도에 따라서 이게 다 달라질 수가 있고, 어쨌든 가지고 와서 사용할 수 있는 거는 요런 거 같은 경우는 우유를 더해도 되고 여러 가지 요리 재료도 사용해도 되는데, 요런 거가 섞이면 진액이 아니라서 사용이 힘들어요. 그렇지만은 이제 요거와 요렇게 하면 요 세 가지가 섞인 거죠. 요거는 조금 이제 그냥 이거는 지금 냄새 향으로 금방 알겠지만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죠? 요거까지는 조금 있었죠. 조금인데 요거는 진짜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예. 그래서 요건 색깔만 요렇게 그 물들이려서 나온 거예요. 그럼 요게 이제 말하자면 요거 세 가지가 섞여가지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1차, 2차, 3차라고 하는 개념에서 보면 나온 거예요. 근데 이제 매끄럽게 오일만, 나는 오일링 있는 거 좋아해 하면 1차만 먹어요. 대부분 보면. 근데 1차 내리는 것도 이제 쉬운 건 아니에요. 자, 그래서 이제 요런 개념으로, 자, 요게 이제